네, 오늘 자유지성 라이브 강의 41회입니다. 정주영 회장님의 삶으로 본 부와 성공의 법칙 3화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목차의 소개를 한 대로 고령교 공사까지 한번 다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간단하게 복습하겠습니다. 현재 정주영 회장님은 1995년 기사로 빌 게이츠가 세계 1위의 갑부가 되었을 때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님이 세계 9번째 겁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죠. 포브스지에서 매해마다 세계 거부들 순위를 발표하잖아요. 1995년에 포브스지가 선정한 거부 순위에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1위, 워렌 버핏 버크셔 회장이 2위, 그리고 아산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9위를 기록해서 세계 10대 거부 순위에 들었던 유일한 한국인이 아산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님이죠.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디벨로퍼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부를 이룬 기업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 정주영 회장님의 삶과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가 이 정주영 회장님의 삶으로부터 삶과 인생의 교훈을 얻어보자. 그거를 저는 부와 성공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주영 회장님 지난 시간에 몇 살까지 했죠?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정주영 회장님 30살까지 했죠? 오늘은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고요. 40대 중반 정도까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은요, 1915년에 강원도 홍천군 아산리에서 출생을 했죠. 1915년생이라는 거 그거 기억해 두시고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연도가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강의를 제가 검토하면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주영이 몇 살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1915년생이라는 거 요거를 아마 기억을 하시면은 정주영이 이 일을 할 때쯤에 몇 살이구나 라는 거를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지금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정주영 회장님의 어머니인 한성실 여사님이에요. 한성실 여사님이 정주영을 장남으로 낳고 평생 기도를 통해서 정주영이 어떤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항상 되뇌이며 기도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내 아들 정주영이 돈을 낳게 해주시오. 이렇게 평생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자제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라는 거죠. 우리 딸, 우리 아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가 되게 해주시오. 돈을 낳게 해주시오. 황금을 낳게 해주시오. 평생 기도를 하고 반복해서 되뇌이고 말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녀들에게 좋은 말을 해줄 때 자녀들이 그 말 그대로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너 왜 이렇게 못하니? 왜 그거밖에 못하니? 넌 안 될 거야. 너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어? 너 그러면은 저기 거지밖에 안 돼.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자제분이 진짜 거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제분들에게는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주시고 할 수 있다. 정말 잘한다. 대단하다. 참 대견하네. 자랑스러워.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대한민국의 최고의 인재가 될 거야. 좋은 말을 해주시면은 그 좋은 말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성실 여사님한테 여러분들이 배울 것은 한성실 여사님이 평생 장남 정주영에게 기도를 했다. 어디를 가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다. 내 아들 정주영이 돈을 낳게 해주시오. 이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이야기를 했냐면은 일제 식민지 하에서 1941년에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고 전시체제로 돌입을 했죠. 그래서 1942년에 기업 정리령을 내리게 됩니다. 1943년에 정주영 회장님이 처음에 세웠던 자동차 수리공장 아도서비스 수리공장을 강제로 몰수를 했고요. 그래서 정주영이 일본의 수리공장을 강제로 빼앗겨서 사업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게 29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30세가 되는 것이죠. 오늘은 사업을 중단한 게 29세니까요. 30세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정주영이 수리공장을 빼앗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업을 중단했는데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강제징용으로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갔죠. 그래서 정주영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은 강제징용으로부터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자동차 수리공장을 할 때 고객이었던 유화광업 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한 거야. 유화광업 사장은 광업을 하시니까 당시에 군수광산에서 일하면은 징용이 면제됐거든요. 그래서 고객이었던 유화광업 사장을 찾아가가지고 광산에서 일을 하게 해달라고 매달려가지고 쫄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화광업 사장이
광산에서 일을 하려면은 일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되고 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정주영 회장님이 아도 서비스 공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동차 수리 공장이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광산에서 광석을 제련소까지 운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광석을 제련소까지 운반하는 데는 자동차가 필요하다는 거죠. 당시에 트럭으로 운반을 했어요. 트럭으로. 근데 그 트럭이 광산은 산악지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럭이 광산이 있는 산악지대를 다니다 보니까 광산에서 제련소까지 왔다 갔다 운행을 하다 보면은 자동차가 자주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고장으로 수리를 맡기는 일이 많았어요. 근데 정주영이가 자동차 수리 공장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한 거죠. 내가 자동차 수리 공장을 했기 때문에 내가 트럭을 마련해서 광석을 운송하면은 자동차를 직접 수리하면서 광석을 운반할 수 있기 때문에 운반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운수산업과 제련소에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도 서비스에서 같이 자동차 수리를 하던 김영주라는 분이 있어요. 자동차 수리 귀신이라고 불렸는데 김영주 씨를 정비 책임자로 해가지고 낡은 중고 트럭 10대를 사서 광석 운송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은요, 요 귤색으로 쳐져 있는 데가 황해북도 홀동 광산이 있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제련소가 평안남도, 여기에 이제 제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해북도 홀동 광산에서 나온 광석들을 평안남도 제련소까지 낡은 트럭으로 운송을 하는 광석 운송업을 군수광산에서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다는 거죠. 수리공이 있었기 때문에 낡은 중고 트럭으로 광석을 운송할 때 광산이 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럭이 산에 왔다 갔다 하려면은 길이 험하기 때문에 자주 고장이 나죠. 그 고장난 트럭들을 수리하는 데는 수리귀신 김영주 씨가 기똥차게 수리를 해가지고 한 2년 동안 광석 운송업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김영주 씨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김영주 씨는 정주영의 수리회사 아도서비스의 수리공인데 지금 여러분 한국프렌즈공업이라고 아세요? 한국프렌즈공업이라는 회사가 지금 있거든요.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이 한국프렌즈공업 회장이 김영주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의 학력이 소학교를 나왔는데 정주영의 아도서비스 그 다음에 광석 운송 일을 함께 하면서 복심처럼 정주영을 보조하면서 오랫동안 정주영 옆에서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현대건설을 설립한 후에는 왕상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주영이 이 수리귀신, 자동차 수리귀신 김영주 씨를 굉장히 아껴가지고요. 정주영이 여동생인 정희영하고 결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범현대가의 일원으로 들어왔고요. 그래서 현대중공업 사장을 거쳐서 한국프렌즈공업을 세워가지고 회장이 됐죠. 여러분 그 주식시장 잘 아시는 분들은 지금은 한국무브넥스라고 사명을 변경했거든요. 검색해 보시면은 한국프렌즈공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고 그 회장이 김영주라는 사람입니다. 정주영 회장님하고 함께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나하나의 기업들의 다 사장이나 회장이 되어 있죠. 정주영이 징용을 면제받으려고 군수광산에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군수광산에서 광석을 광산에서 제련소까지 운반하는 일을 했다. 근데 자동차 수리를 너무 잘하는 김영주라는 사람하고 함께 일을 했기 때문에 자동차가 고장날 때, 트럭이 고장날 때 제깍제깍 수리를 해가면서 광석을 매우 잘 운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남짓 광석 운송하는 일을 하면서 징용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광석 운송업이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당시에 황해북도 홀동 광산 소장이 일본인이었는데 그 일본인이 자기가 돈을 벌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괴롭히고 엄청난 적대감으로 대했다고 합니다. 자기 지인한테 낡은 중고 트럭 사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광석 운반업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 나하고 돈을 논아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주영을 광산에서 쫓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광산에서 쫓겨나면은 강제징용에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주영이가 표현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등신인 척 굽신거리면서 비위를 맞추고 조건을 맞춰주며 참을 수밖에 없었다. 광산에서 제법 돈이 되고 운송이 잘 되니까 거기서 또 돈을 벌려고 해가지고 일본인이 들어와가지고 그 운송업을 하게 하려는 심산이었던 거죠. 홀동광산 소장이 일본인이었으니까. 그렇게 참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정주영이가 광석 운송업에서 나오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5년 5월에 야 이제 더 이상 등신인 척 굽신거리면서 싹싹 빌면서 비위를 맞춰주고 뇌물을 주고 해가면서 광석 운송업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홀동광산 소장인 일본인의 지인한테 운송 하청 계약을 넘겨버리고 운송업을 넘겨버리고 광산을 나오게 됩니다. 근데 광산 나오면은 징용으로 끌려갈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1945년 5월에 그 홀동광산에서 나와가지고 숨어 지내게 됐는데요. 정주영의 표현으로는 그게 천우신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광산을 나온 것이 언제라고 했죠?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서 광산을 나온 게 1945년 5월인 거예요. 1945년 8월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었잖아. 산에 숨어 지내다가 1945년 8월에 광산에서 쫓겨난 지 3달 만에 일본이 패망을 합니다. 그래서 놀랍게 광산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일본군으로 간주돼가지고 당시에 광산이 황해북도에 있다고 했죠. 황해북도는 이북이잖아요. 이북. 맞죠? 이북에는 소련군이 진주했죠. 이 남에는 미군이 진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황해북도 홀동광산으로 소련군이 진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홀동광산에 있는 일하던 사람들이 다 소련군한테 잡혀갑니다. 포로로.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일본군과 일본군의 앞잡이로 간주가 돼가지고 다 소련군의 포로로 잡혀서 시베리아로 끌려가요. 근데 정주영이 광산에서 일을 할 때 창씨개명을 해가지고 아도라는 일본 이름으로 행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괴롭힘을 당해가지고 쫓겨나지 않았으면은 소련군의 포로로 시베리아로 끌려갔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천우신조라고 하는 거예요. 전화위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주영이 뭐라고 하냐.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못살게 굴고 나를 증오하고 나를 쫓아냈던 일본인이 내 운송업을 인수하면서 결국 나를 살려준 고마운 은인이다. 그래서 내가 창씨개명을 하고서 일본인으로 행세를 했고 그렇게 산 것에 부끄러움이 전혀 없다. 오히려 일본인은 나를 살려준 고마운 은인이고 그래서 그게 인간사의 기묘한 인연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운명이라는 게 코가 깨지려면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그런데 되려면은 어떻게 해도 된다라는 그런 운명인 거잖아요. 그때 견딜 수도 있었는데 굳이 말하자면은 그 냉대와 괴롭힘을 견디면서 거기서 그 수모를 참으면서 일할 수도 있었는데 뭐 뇌물의 형태로 운송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이익을 다 뺏기더라도 내가 징용을 안 당하고 광산에 머무르려면 머무를 수 있었는데 그 괴롭힌 거를 너무 힘들어서 광산에서 나오기로 한 거죠. 그게 1945년 5월 3개월 뒤에 일본이 패망을 하면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일본군과 일본군의 앞잡이로 간주가 되어가지고 소련군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이 창씨개명을 했어요, 여러분. 본인 스스로 창씨개명을 안 하고 버틸 만큼의 애국지사는 아니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대로 산 것에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일본인이 내 운송업을 인수했기 때문에 나를 살려준 고마운 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창씨개명을 한 사람이 다 친일파인가요, 여러분? 요즘에 창씨개명 논란이 또 언론을 가득 메우고 있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일본의 후쿠시마 방류수를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창씨개명을 한 친일파 정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창씨개명했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친일파일까? 2021년 8월 22일 기사입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은 창씨개명을 한 사람들이 다 친일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김원웅 광복회 회장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창씨개명을 한 조선인들이 친일파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통계를 보면은 태평양 전쟁 말기 일제 패망 직전엔 창씨개명을 한 조선인이 90%를 넘었다고 해요, 여러분. 개명을 하지 않으면은 학교에 다닐 수 없었고 관공서에서는 공무를 처리해주지 않았습니다. 전쟁 시기니까 배급표로 식량을 나눠줬는데 창씨개명을 안 하면은 배급을 안 줬어요. 그럼 창씨개명 안 하면은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개명하지 않은 이들은 우선적으로 징용 대상자로 선발이 됐다. 그러면은 민주당 좌파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한반도에 있던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90% 이상이 다 친일파라는 이야기예요. 김원웅 전 광복회 회장의 말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부분 창씨개명을 한 사람을 친일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당시에 김원웅 광복회 회장이 창씨개명을 한 조선인들이 친일파라고 주장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이 친일몰이 선동으로 먹고 사는 좌파들이 김원웅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원웅 모친인 전월선 씨를 보니까 김원웅 엄마가 창씨 개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김원웅 모친이 에모토 시마지로 창씨 개명을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의 어머니도 친일파고 본인도 친일파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일몰이 선동으로 친일파라는 낙인을 찍고 친일파의 프레임을 씌우는데 막상 까서 뒤집고 보면은 자기들의 부모님들도 싹 다 창씨 개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국민들의 90% 이상이 창씨 개명을 했다는 겁니다. 창씨 개명을 안 하면 어떡해요? 배급을 안 준다니까요. 공무도 처리해주지도 않고 학교도 못 다녀요. 전쟁 시기인데 식량이 배급제였는데 밥을 안 준다니까요. 배급을. 어떻게 해요? 창씨 개명을 해야지.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창씨 개명을 했기 때문에 친일파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대표적인 친일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친일파. 전직 대통령 중에서 대표적으로 창씨 개명한 친일파가 누가 있어요? 좌파들의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우상시 하는 분 누구예요? 김대중 대통령이죠. 김대중 대통령이 창씨 개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창씨 개명했잖아요. 이름이 뭐예요? 도요타 다이주 맞죠? 김대중이 도요타 다이주 맞잖아요. 그 좌파들이 박정희 대통령 가지고 다카키 마사오라고 그렇게 친일파라고 선동을 하고 그 기준을 본인들한테 적용을 하라고요. 김대중은 도요타 다이주 아니에요. 그럼 김대중은 창씨 개명 안 했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국민들의 90% 이상이 창씨 개명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씨 개명한 것 자체를 친일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박정희 대통령이 다카키 마사오라는 건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좌파들이 박정희 친일파라고 그렇게 선동을 하면서 낙인을 찍고 가는 데마다 다카키 마사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김대중은 도요타 다이주 아니냐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경향신문이 좌파 언론이죠. 좌파 언론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도요타 다이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주간 경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요타 다이주, 신상님이라는 고약한 별명이래요. 아니 자기들이 창씨 개명한 거는 고약한 별명이고 좌파가 아니라 우파 인사들이 창씨 개명을 한 거는 고약한 별명이 아니라 친일파인 거예요? 아니 본인들이 신상님이고 도요타 다이주면은 본인들도 친일파가 맞는 거죠. 본인들도 그렇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지. 왜 본인들한테 김대중한테 다이주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고약한 별명이라고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박정희는 다카키 마사오라고 친일파라고 그렇게 낙인을 찍으면서 욕을 하냐는 이야기죠. 기준은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하자. 김대중한테 다이주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 좌파 언론인 중에 정운현 씨라고 있어요. 정운현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대중을 다이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창씨 개명을 했더라도 김대중의 근본과 정신은 대한민국에 있었다. 그래서 김대중의 창씨 개명 자체를 친일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박정희 대통령은 근본이 친일파에 있어가지고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했고 김대중은 근본이 일본에 있지 않고 대한민국에 있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정확히 얘기하면 김대중의 근본은 북한에 있었던 게 더 맞겠죠. 최근에 이재명이 창씨 개명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창씨 개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정주영 회장님도 창씨 개명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주영 회장님은 시대의 흐름대로 산 것에 부끄러움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님이 창씨 개명을 했으면은 그게 친일파인가요? 일본에 우리나라를 팔아먹었나요? 오히려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고 대한민국의 건설 산업을 일으켜 세운 게 정주영 회장님 아닙니까? 친일파라고 부르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나 창씨 개명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좌파가 말하는 친일파의 프레임에 동조하고 계시다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이재명이 단식을 했어요. 어제부터 단식을 했는데 단식의 이유가 뭐냐 했더니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 국민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거를 반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나라에 먼저 와요? 미국에 먼저 도달해요? 해류순환상 후쿠시마 오염수는요 우리나라보다 미국 서부 해안에 먼저 도달해요. 근데 여러분 미국은 왜 일본에서 후쿠시마 방류수 배출하는 거를 반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게 태평양 해류 방향인데요. 여러분 이전 강의 때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데가 후쿠시마 원전이에요. 후쿠시마 해류는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먼저 갑니다. 오른쪽으로 먼저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미국과 캐나다 해안가에 먼저 도달을 해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북적도 해류를 거쳐서 이렇게 동해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오는 데까지 얼마 걸리냐? 과학적으로요, 10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10년이 걸려요. 일본 후쿠시마 방류수가 해류를 타고 가면은요, 캐나다하고 미국에 먼저 도달을 해요. 근데 미국은요, 왜 찬성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찬성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미국은 후쿠시마 방류수의 과학적 기준을 지지한다.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 오염수로 인한 방사능 유출 및 인체 해양 생태계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여러 번 냈습니다. 여러 번. 과학계에서는 이미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성이 없다고 결론이 내려졌죠. 처리수예요, 처리수. 트리티드 워터예요. 처리를 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니라 방류수가 먼저 도달하는 미국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과학계에서는 위험성이 없다고 결론이 났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언론에 나온 거예요. 과학은 공포를 이길 힘이다. 선동이 아니라 소통이 절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6월 29일 기사. 일본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도달하려면 10년이 걸립니다. 10년이.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한다고 해가지고 이재명이 지금 단식을 하고 있죠. 그게 올바른 단식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규제 완화 법안하고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도 바쁜 이 마당에 아직도 민주당이 후쿠시마 친일 논란, 후쿠시마 오염수 가지고 혹은 친일파 논란을 가지고 아직도 그렇게 국회에 앉아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은 이 나라의 장래가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이 그걸 창씨개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부가 친일파 정부라는 겁니다. 친일파 정부. 과학이 이야기하는 거를 그 좌파 친구들은 믿질 않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오로지 선동이 먼저기 때문에 과학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원전에서는 오염수가 안 나옵니까? 이거는요, 우리나라 기사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언론에 나온 거예요.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한국이 원전 오염수를 더 버린다는 일본 주장 사실일까? 일본이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우리나라 원전에서 오염수가 더 나온다. 월성 원전의 연간 삼중수 배출량? 자, 볼게요. 월성 원전의 삼중수 배출량이 후쿠시마보다 많은 건 사실이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게 처리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원전에서 나가는 방류되는 방류수도 처리수, 트리티드 워터예요. 처리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체에 무해하게 처리해서 방류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과학적으로도 바다에 방류를 했을 때 인체에 무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체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정치권에서 아직도 싸우고 있고 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선동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와, 이게 위험한가 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랑 가까이 있잖아요. 가까이 있으니까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 방류수를 내보내면은 우리나라 해역에 금방 도달하겠구나. 가까우니까. 그럼 우리나라 수산물이 오염돼 가지고 우리가 그걸 먹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나라에 도달하기까지 1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후쿠시마에서 방류된 물이 우리나라 해안에 도달하려면은 10년이 걸리는 거예요. 민주당의 잘못된 선동 때문에 우리나라 어민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민들이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그 민주당의 잘못된 과학에 기반하지 않은 그 미신에 기반한 선동에 기반한 오염수 프레임 때문에 우리나라 어민들이 장사가 안 되고 어민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의 운명이, 우리 국민들의 삶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민들의 경제 생활과 민주당 정치인들의 스탠스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민주당 정치인들 때문에 지금 어민들 다 장사 안 돼가지고 생계 위협에 지금 내몰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요즘에 또 우리나라 수산물하고 회를 자주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우리나라 수산물을 외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수산물을 소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민들이 많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 선동에 속으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속으면 안 되겠어요.
적극적으로 수산물을 단백질로 섭취하자는 이야기죠. 소고기를 좋아하시는 분, 돼지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가급적 단백질을 우리 어민들이 생산한 수산물로 섭취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정주영 이야기를 하다가 또 새길로 빠져가지고 후쿠시마 이야기를 했네요. 우리나라 수산물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안전하니까 여인님 말씀처럼 우리 국민들이 수산물을 소비를 안 하다 보니까 수요가 안 들어오면은 수산물의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수산물이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렴할 때 수산물로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자. 이렇게 제안 드리겠습니다. 하인일보님 호로록 들려달라고요? 들려드리겠습니다. 잠이 확 깨죠? 그래서 홀동광산에서 광석 운송업을 하다가 1945년 5월에 그 일본인들이 괴롭히던 거를 못 참아가지고 그만두고 나왔는데 일본이 패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1945년 5월의 일이고 1945년 8월에 일본이 패망을 했죠. 그래서 정주영이 1946년부터 다시 자동차 수리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자동차 수리소를 다시 시작하면서는 드디어 1946년에 현대자동차 공업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간판을 아도서비스가 아니라 현대자동차공업으로 새로 달았어요. 1946년부터 다시 야심차게 자동차 수리 공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현대자동차공업사, 현대라는 상호를 드디어 시작하게 된 거죠. 이게 현대자동차의 전신입니다. 상호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상호가. 왜 현대라고 지었나? 여러분, 왜 현대라고 지었을까요? 현대건설의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왜 정주영이 현대자동차라는 이름을 지었는가? 왜 현대인가? 현대라는 것은 지금의 시대라는 뜻이죠. 사전적으로는 지금의 시대라는 뜻인데요. 정주영이 왜 현대라고 지었냐? 과거의 낡음과 결별하는 새로움이라는 그런 뜻으로 현대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과거의 낡음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과거의 가난에서 벗어나자는 의지였다고 해요. 정주영이 굉장히 가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거의 가난에서 벗어나자, 이 낡음과 결별하자, 그리고 지금의 시대, 현대에는 과거와는 달리 열심히 일을 하면 언젠가 밝은 미래와 부의 길이 열린다는 희망으로 현대라는 말을 달았다고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가난했다면은 현대에는, 지금의 시대에는 가난에서 벗어나자, 열심히 일해서 부의 길을 열자. 그래서 현대에는 우리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현대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도 과거의 낡음과 결별을 해야 되겠어요. 과거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가난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대에는, 지금의 시대에는 열심히 일해서 미래에는 우리에게 부의 길이 열린다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도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과거의 낡음과 결별하자. 그래서 일신 우일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제와는 오늘이 달라야 되고요, 오늘과는 내일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부와 번영의 길이 있는 겁니다. 윈지일님은 지금 미국 뉴욕에 계시지만 어제의 윈지일과 오늘의 윈지일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또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부와 번영의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희망을 담은 말이 정주영에게는 현대라는 말이에요. 현대. 여러분들도 모두 과거의 가난과 과거의 낡음과 결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946년에 정주영이 현대자동차 수리공업사라는 간판을 걸고 다시 자동차 수리공장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정주영이 살았던 데가 도남동이에요. 도남동의 이제 작은 한옥에서 몇 명이 같이 살았냐면은 정주영이 장남이잖아요. 정주영이 장남이니까 가족들을 다 끌고 올라온 거예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은 이게 지금 정주영이 같이 데리고 살던 식솔들 대가족이에요. 엄청나게 많죠? 여기 있는 인원이 심지어 모두 다 여기에 이 사진에 실린 게 아니에요. 20명이 넘는 식구들이 도남동에 20평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20명이 넘는 인원이 20평 집에서 살았으니까 한 명이 한 평에서 자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이 한 평밖에 점유를 못해. 20평에서 잠을 자는 인원이 20명이 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주영이 잠을 잘 때는 다 가족들이 끌어안고 자는 거예요, 겨울에도. 여러분, 이렇게 정주영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 강원도 아산에 살던 가족들을 다 서울로 끌고 올라와가지고 20식구를
정주영이 매겨 살리게 됩니다. 문영님 어떻게 지냈을까요? 스프앤푸딩님 겹쳐서 자야 하네. 네 맞습니다. 겹쳐서 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주영이 20평에서 이렇게 20명이 넘는 가족들이 같이 잠을 자니까 이게 얼마나 화목하냐는 거예요. 정주영이 긍정과 낙관의 아이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좁은 집에 이 많은 대가족이 사는데도 이게 오히려 우리를 더 화목하게 해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지 궁금하죠? 정주영 어디 있어요? 정주영. 아 정주영 여기 있죠? 요 사람이 정주영이에요. 요 사람이 정주영처럼 생겼죠?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요분이 정주영의 아내인 변중석 여사님이에요. 요분 있죠? 요분이 엄마인 한성실 여사님. 그 다음에 요거 한 명씩 한번 다 해볼까요? 한번 시간 오래 걸리니까. 요 애기 누굴까요? 요 애기. 요 애기가 정몽준. 요 애기가 정몽준이고요. 그 다음에 요 꼬마애 있죠? 요 꼬마애. 요 꼬마애가 지금은 유명을 달리하셨지만 정몽헌 전 현대 아산그룹 회장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자동차 수리귀신이라고 했던 김영주 씨가 여기, 요 사람이 김영주 씨. 그 다음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들만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요 오른쪽에 모자 쓰고 있는 사람 있죠? 요 사람이 정몽구, 현대차, 네, 회장이 정몽구죠. 그 다음에 정주영 여동생이 요 사람이 정희영. 그 다음에 정몽구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정인영이라고 아세요? 정인영이 한라그룹 회장. 한라그룹이 현대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만도 아시죠? 만도. 자동차 부품 만드는 만도. 그게 현대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만도, 그 다음에 한라건설, 한라중공업, 그 다음에 한라시멘트 알죠? 한라시멘트. 정인영이가 정주영 동생, 한라그룹 회장이죠. 그 다음에 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정신영이라는, 정주영의 첫째면은 여섯째 동생이 정신영. 정신영은 죽었어요. 정신영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정주영이 독일로 유학을 보냈는데 거기서 31살에 장폐색증으로 죽습니다. 먼저. 그 다음에 여러분 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 요 사람 누구냐면 정상영이라고 하세요. 정상영? KCC 그룹 아시죠? KCC. 아마 여러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샤시를 KCC로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옛날에 금강구려화학이죠. 금강구려화학. 건축 도료, 뭐 실리콘 이런 거 만드는 KCC. 네, KCC 건설도 있고요. 네, 여러분 유명하죠. 정상영 KCC 회장. 요게 정상영이고요. 요 안고 있는 게 이거 정몽준이, 그 다음에 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정주영의 여동생인 정희영이. 설명하니까 너무 오래 걸리죠? 그러면은 이거는 넘어가고 나중에 정주영의 자식들 있잖아요. 정주영의 자식들하고 정주영의 동생들하고 해가지고 한번 세트로 한번 가족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줄게요. 되게 재밌어요. 요게 이제 가운데 있는 게 정주영 아내인 변중석 여사님인데 요거 안고 있는 애가 정몽준이거든요. 근데 정몽준은요, 정주영과 변중석 여사님 사이에서 나온 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변중석 여사님이 정몽준을 자기 애처럼 안고 키우고 있죠. 실제로 변중석 여사님이 정몽준이 아기 때부터 키웠습니다. 근데 정몽준은 변중석 여사님이 낳은 애가 아니에요. 이거는 새끼인데 나중에 그 정주영의 아들들 그리고 딸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면은 또 되게 재밌는데, 변중석 여사님이 별명이 살아있는 천사예요. 살아있는 천사. 네, 보살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그 바이코리아 했던 현대증권의 이익치 회장님이라고 있죠. 이익치 회장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변중석 여사님이 살아있는 보살이다. 살아있는 천사다. 바람 펴가지고 이제 밖에서 정주영이 낳아가지고 데리고 온 아이입니다. 정몽준을 데리고 와가지고 변중석 여사님한테 키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변중석 여사님이 정몽준을 자기 아이처럼 그렇게 키웠다라고 하죠. 그래서 정몽준은 자기가 클 때까지 변중석 여사님이 자기 엄마인 줄 알았대요. 그만큼 변중석 여사님이 친엄마처럼 성심성의껏 키웠다고 할 정도로, 네, 정몽준을 참 잘 키웠죠. 윈지일님, 저 같으면 그냥 이혼도장. 네. 수빈님, 옛날엔 아내가 몇 명이기도 했었죠. 정주영 회장님이 밖에서 낳은 애들이 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새길로 가면 안 되는데 사진을 보다가 새길로 빠지게 됐네요. 뭐 정주영 회장님 관련해서는 정몽준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 옛날에 그 굉장히 예쁜 배우 중에 한 명이 김경희라고 있죠. 그래서 김경희하고 또 살림을 차려가지고 또 딸을 또 2명을 낳죠. 그래가지고 그 딸들이 친자 확인 소송을 해가지고 승소를 했어요. 이 이야기는 새끼리니까 나중에 그 정주영의 그 가게도 가족사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나무님, 여사님이 더 대단하심. 네, 변중석 여사님은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정주영이 밖에서 바람을 피워가지고 애를 낳으면은 정주영은 애를 꼭 데리고 왔거든. 그 애를 정주영이 내 새끼라고 내피니까 내가 키우겠다고 해가지고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변중숙 여사님한테 키우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변중숙 여사님이 내 아이처럼 그렇게 성심성의껏 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명이 살아있는 천사, 살아있는 보살이에요. 일상의 행복님 왜 들고 와요? 네, 정주영 회장님이 피부치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애를 낳잖아요. 그럼 애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그거를 이제 묵묵히 키운 거죠. 변중숙 여사님한테 정주영 회장님이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많이 힘드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중에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해요. 변중숙 여사님은 조용한 내조의 전형 같은 분으로 현대가 내조의 모범인 분이거든요. 그래서 변중숙 여사님이 거의 인터뷰에 나온 적이 없는데 생전 몇 번의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변중숙 여사님한테 그런 질문을 하니까 변중숙 여사님이 남자가 밖에서 큰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변중숙 여사님이 정주영 회장님을 여보, 모모 아빠 이렇게 안 부르고 회장님이라고 꼬박꼬박 부르면서 존댓말을 쓰고 그렇게 내조를 했는데 남자가 밖에서 큰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내색을 하거나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희님, 여자복도 많으셨군요, 회장님은. 큰나무님, 생모는 뭐 했대요? 네. 정주영의 가족사가 이제 이게 조금 아픈 가족사들이 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지금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뭐 아시겠지만 네, 음독자살한 분도 있고요. 돈이 행복의 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여튼 이 얘기는 새끼리니까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윤정님, 속 터져. 뽀송님, 딴 세상 분이시네. 초비님, 남자를 높게 해주는 대단한 분이시네요. 변중숙 여사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이 재계에서도 정평이 나 있어요. 네, 그림자 내조. 정주영 회장님을 절대적으로 신뢰를 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정주영 회장님도 평생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면은 내 아내 변중석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변중석 여사님을 절대적으로 또 신뢰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나가가지고 여자 관계는 복잡했죠. 초비님 맞습니다. 그래서 정 회장님은 변중석 여사님을 잘 만나가지고 본인이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실제로 말씀을 하십니다. 네, 안중근님 연예인도 많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새끼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아산 정주영 회장님이 이 많은 인원을 이 20명이 넘는 식구들을 도남동의 작은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이게 이제 도남동 한옥에서 살았는데 요게 세 번째 집이에요. 그 아산 정주영 회장님이 내 집 마련기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네, 정주영 회장님이 회고록에서 이렇게 씁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가? 무조건 월급의 반을 떼어 저축을 하고 명절 떡값은 무조건 전액 저축으로 넣었다. 저축이 일상화되어 있는 거고 저축을 가장 먼저 하고 절약을 가장 먼저 하는 최고의 목표를 절약으로 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적은 수입이라도 쥐어짜고 졸라매어 저축을 하다 보니 사글세방이 월세죠. 이 월세방이 전세방이 되고 전세방이 초가집이지만 내 집이 됐고 그 초가집이 더 그럴듯한 집 한옥으로 옮겨졌다. 그래서 처음에 변중석 여사님이 서울에 올라왔을 때 현저동, 서대문구 현저동이라는 데 살았는데 그 현저동에 월세로 살았다가 그 다음에 전세로 옮기고 그 다음에 신설동 초가집을 내 집으로 마련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넓은 도남동 한옥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게 20평 도남동 한옥이고 거기에 20명 이상이 함께 살았다는 거죠. 아산 정주영 회장님 하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짠돌이 구두쇠로 유명하죠. 절약으로 유명해요. 이 아산 정주영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 구두 보이시죠? 구두. 이게 2012년 7월 6일 기사에 나온 실제 정주영 회장님의 구두입니다. 엄청나게 낡았죠. 그럼 확대해 볼까요? 자, 보시면은 구두가 엄청나게 낡았죠. 구두에 구멍이 날 때까지 신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구멍 있잖아요. 구멍이 날 때까지 구두를 신고 다녔는데 구두에 구멍이 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밑창이 닳잖아요. 그래서 밑창이 닳지 않게 하려고 이 밑창에다가 뭐를 박았냐면은 그 당시에 땡 치는 못 쓰는 징이 고철로 들어오면은 요 구두굽 모양으로 잘라가지고 구두굽 아래다가 낡은 고철을 거기다가 박아가지고 밑창이 닳지 않게 하고 그래가지고 신고 댕긴 거예요. 그래서 구두가 닳지 않게 하려고 구두굽에다가 징을 박아가지고 밑창에 구멍이 나지 않을 때까지 신고 다녔다.
그럼 밑창에 구멍은 안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죽이 뜯어질 때까지 신고 댕기는 거죠. 그 다음에 양복은 딱 한 벌, 단벌 신사였습니다. 본인 스스로 양복이 뭐가 많이 필요하냐, 춘추복 한 벌로 족하다. 왜? 겨울에는 양복 안에 네일을 껴입으면 되기 때문에 춘추복 한 벌로 족하고, 봄 가을에는 그 춘추복을 입으면 된다. 그래서 구두도 정말 징하게 오래 신고 다녔고, 양복도 딱 춘추복 한 벌만 있었다고 합니다. 딱 한 벌만. 그리고 무조건 복흥상회에 있을 때나 자동차 수리 공장을 할 때나 무조건 교통비를 아끼려고 당시에 전차도 있었지만 무조건 걸어서 다녔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무조건 걸어서 출퇴근을 했다. 연기로 날려버리는 돈이 아까워서. 피워서 뭐하냐, 다 돈인데 연기로 돈을 날려보내면 안 된다. 담배도 안 피운 거예요. 담배도 안 피운 이유는 너무 돈이 아까워서.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고 해도 장작을 아껴야 되잖아. 장작을 아껴야 되니까 딱 저녁에, 잠잘 때는 추우면 안 되니까 잠잘 때만 딱 불 피우고 그때 밥하고, 그때 밥 해가지고 그 밥한 걸로 찬밥이 돼도 그걸로 아침 점심 저녁 다 먹는 거죠. 저녁에 밥 한 번 딱 저녁에 하고 불 피워가지고 그걸로 그때만 한 번 딱 따뜻한 밥 먹고, 밥을 그때 많이 해가지고 그거 도시락으로 싸들고 다니면서 찬밥으로 먹고, 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주영 본인이 나는 무섭게 절약하는 생활을 했고, 내가 자동차 수리 공장을 하면서도 아침 밥상에 밥 한 끼와 김치 한 가지, 국 한 사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상의 반찬을 용납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도 밥 한 공기, 김치, 그 다음에 국 한 그릇 이렇게 해가지고 먹었다는 거예요. 아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자동차 수리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성실 여사님 어머니하고 변중석 여사 아내가 그 종업원들의 식사를 다 해가지고 수리 공장으로 날랐다고 합니다. 엄청 대단한 거죠, 여러분. 매일 수리 공장으로 밥을 해가지고 이어가지고 밥을 날라가지고 거기서 밥을 같이 먹었다고 합니다. 돈을 아끼려고. 이렇게 정말 대단한 절약을 해가지고 돈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주영 회장님 방에는 그 전에 인터뷰했을 때 이야기를 했던 건데, 아산의 방에는 낡은 TV와 재봉틀은 변중석 여사님이 재봉틀로다가 옷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작은 옷장이 전부였다. 집무실도 마찬가지다. 낡은 소파와 책상이 자리 잡았다. 청운동 자택 역시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가구가 없고, TV 역시 대형이 아니라 소형이다. 의자나 테이블은 곳곳에 칠이 벗겨져 있고 수리한 흔적도 살펴볼 수 있다.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절약을 할 때 부를 잃을 수 있다는 거, 네,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산 정주영의 내 집 마련기라는 이름으로 절약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이 1945년 5월에 이제 광산을 나와가지고 1946년부터 다시 현대자동차 수리공업소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정주영이 수리공업소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가 작고를 하십니다. 1946년 6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보이는 사진이 조선 총독부 사진이에요. 조선 총독부. 정주영이 아버지 어머니를 서울로 모시고 올라올 때 조선 총독부를 구경을 시켜드렸다고 해요. 구경을 시켜드리면서 뭐라고 했는고 하니 부모님께 조선 총독부 건물을 구경을 시켜드리면서 이게 조선 총독부입니다. 저는 조선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어서 이 조선 총독부보다 더 큰 집을 짓고 살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엄청난 부자가 되겠다는 포부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946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 생각이 났다. 조선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자가 되는 거를 보지 못하고 아버지께서 먼저 돌아가셨다는 거죠. 아버지가 내가 부를 이루는 거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돌아가셨는데, 내가 회고록을 쓸 때 돌이켜보건대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 때문이었다. 아버지한테 부지런함과 성실함과 절약을 배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동안 많이 이제 힘들어 했었다고 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께서 정주영이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들어올 때까지 잠을 안 자고 기다리셨다가 아들이 들어오는 거 보고서 한번 헛기침 한번 하고 내가 깨어있다는 거 확인을 시켜주고, 다음 날에 다시 집을 나갈 때 아버지께서 또 한번 헛기침을 하면서 본인이 아들이 나가는 걸 지켜보고 있다, 헛기침 한번 하는 걸로
아들에 대한 기다림과 사랑을 표현을 했는데 이제 그걸 더 이상 들을 수 없으니까 자동차 공업사가 발전하고 정주영의 회사가 잘 되면서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다. 근데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아버지에게 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죠. 그런데 세상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정주영 인생에서는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훨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오히려 아버지가 이 모습을 보지 않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자동차 공업사 하면서 불에 타가지고 엄청나게 큰 빚을 지게 되죠. 근데 이제 그걸 이겨내는 모습들을 여러분들하고 나눴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보다 더 큰 실패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더 큰 실패가 오늘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뭐 더 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시련이 닥치게 되는데요. 뒤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영이 아버지한테 성실함과 부지런함, 근검절약을 배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강의하면서 그 정주영의 중앙대 강연에 대해서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정주영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양복만 하더라도 나는 한 벌인데 여러분이 양복을 가진다면은 추울 때 입을 거 한 벌, 더울 때 입을 거 한 벌, 이렇게 두 벌이면 되지 왜 양복을 사는데 돈을 쓰냐. 정주영의 상징은 낡은 목장갑과 낡은 구두, 양복은 단 한 벌.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정주영 사진인데요. 목장갑이에요. 정주영은 공사장 현장에 가면 항상 낡은 목장갑, 그 다음에 구두, 양복은 거의 안 입었고요. 항상 늘 작업복을 입었고 양복을 입는다면 단 한 벌만 있었다. 그래서 우리도 정주영 회장님처럼 부와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언제나 절약과 성실함, 부지런함이 몸에 배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몇십억 부자, 몇백억 부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화려한 명품을 자랑하고 자기 부를 과시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 보고서 글쎄요, 젊은 사람들은 많이 혹하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유튜브를 달구고 있는 사건 중에 용찬우 사건이라고 있잖아요. 젊은 인플루언서인데 성공을 하고 유튜브를 하고 강의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시계도 비싼 시계를 차고 양복도 비싼 양복을 입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그러는 걸 과시를 하고 젊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용찬우 씨를 보고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나 해가지고 팬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글쎄요, 정주영 회장님이 아마 현재를 다시 살아서 오신다면은 유튜브에서 이 화려하게 치장하는 모습으로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그 외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외양은 얼마든지 꾸미는 걸로 여러분들의 이성을 마비시킬 수 있고 여러분들을 속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요. 제가 강의에서 그래서 수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들이 보이는 걸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부자인 건 아닌 거죠. 외제차는요, 굳이 타려고 하면은 요즘에는 중고 외제차를 사면은요, 국산 신차보다 훨씬 싸요. 시계는요, 짝퉁이 넘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슈퍼카, 무슨 명품 시계, 양복 이런 거 보고서 혹하시거나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다단계 마케팅에서 그렇게 몸을 화려한 장식품으로 치장해가지고 그런 거를 보고서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매우 많은데요.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외양이 부자처럼 보인다고 해서 부자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의외로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이 속아 넘어가더라고요. 굉장히. 보이는 게 진실은 아닌 건데 그 진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동산 다닐 때 알파공업 잠바를 많이 입고 다닌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사 다니는 무슨 노동자인 줄 알고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줄 알고 부동산 사장님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전에는 실제로 그 배워가지고 하기도 했었으니까. 네, 어쨌든 간에요. 현대자동차 공업사를 세워가지고 이제 정주영이 다시 자동차 수리소를 하면서 번창을 하게 됩니다. 현대자동차 공업사는요, 와, 지금 사진 보시면은 직원들 엄청나게 많죠. 이게 1947년 1월 현대자동차 수리공업사의 단체 사진이에요. 종업원이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인원이 다가 아니고 종업원이 무려 80명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수리공업사가 얼마나 잘 됐으면은 종업원이 80명이 되었겠어요.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의 교통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자동차 수리소가 날이 갈수록 번창했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고 난 뒤니까 정부나 미군에서 수리 요청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수리 비용을 받아오거나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정주영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 그때 관청이나 미군에 수금을 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본인 자동차 수리업을 하니까 관청에 있는 자동차를 수리해, 미군에 있는 자동차를 수리해, 그러면 수금을 하러 들어가잖아요. 근데 건설업을 하던 사람들도 당연히 관청에서 공사를 수주받아가지고 하고 미군에서 공사를 수주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건설업을 하던 사람들도 관청에서 수금을 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주영이가 관청과 미군을 드나들던 어느 날에 내가 수리비를 수금할 때는 30만 원을 수금을 했는데 건설업자들이 한 번에 수금하는 금액이 1000만 원을 받는 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해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이렇게 밤새 노력해가지고 수리를 해가지고 30만 원을 수금을 하는데 건설업자들이 1000만 원을 받아서 가는 거를 보고 야, 들이는 시간과 노력이 똑같다면은 돈을 적게 받는 일이 아니라 돈을 많이 받는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업종은 다르고 내가 건설은 모르지만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나는 30만 원 받고 왜 저 사람들은 1000만 원을 받을까? 야, 들이는 노력과 시간이 같다면은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해야지. 그래서 정주영이 건설업자들이 관청에서 수금을 해가는 거를 목격하고서 눈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아, 자동차 수리가 아니구나. 건설을 해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정주영이 건설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동업자들하고 직원들한테 야, 우리 자동차 수리소 이제 그만하고 건설업을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자동차 수리소가 잘 되고 있잖아.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정주영이 와가지고 해보지도 않은 건설업을 하자고 하니까 이게 황당한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건설의 건자도 모르는 사람들, 건설이라는 거를 해보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건설을 하자고 하니까 황당한 거야. 완전히 새로운 일이죠. 자동차 수리하고 건설은 완전히 다른 거지. 민학님 미쳤나? 정윤정님 미쳤나? 맞습니다. 왜 자동차 수리업이나 열심히 하지 왜 갑자기 건설업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냐. 미쳤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근데 정주영이 이 당시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어떤 일을 시작하건 된다는 확신 90%에 안 되면 되게 한다는 자신감 10%를 넣어서 100%를 채운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다. 안 된다는 회의나 불안감은 단 1%도 끼워 넣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동업자하고 직원들한테 나는 건설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내가 막노동판에서도 일을 해본 사람이고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해보니까 이거 뭐 못할 거 없는데 왜 안 된다고 이야기하냐. 여러분들은 자동차 수리업 하다가 건설업 한다고 하면은 무모한 일이라고 하고 미쳤다고 하겠지만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는 안 된다는 생각을 1%도 끼워 넣으면 안 된다 하면서 배우면 되는 거지. 된다는 확신 90%를 가지고 거기에 되게 한다는 자신감 10%를 끼워 넣으라고. 그래서 100%를 채워가지고 똑같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더라도 돈이 더 되는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토건업을 하겠다, 건설업을 하겠다 결심을 하고, 당시에는 토건입니다. 그래서 현대토건사라는 거를 설립을 합니다. 1947년에 현대토건사를 설립을 합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 수리공업사를 폐업을 한 건 아니고요. 현대자동차공업사 회사를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 그 간판에 현대토건사의 간판을 옆에 달고서 그 장소에서 자동차 수리공업소도 하고 현대토건사를 설립해가지고 자, 우리가 토건 일도 시작해보자 해가지고 건설업에 뛰어든다는 것이죠. 그게 1947년의 일입니다. 여러분, 현대자동차 수리공업소를 1946년에 다시 시작했다고 했죠? 수리공업소를 다시 시작한 게 1946년. 근데 1년 만에 현대토건사를 수립을 했어요. 엄청난 도전정신이죠. 이게 현대건설의 출발입니다. 현대자동차 수리공업소가 현대자동차의 시발점이었다면은 현대토건사가 현대건설의 출발점이에요. 근데 문제는 당시에 정주영이 건설을 안 해본 사람이잖아요. 자, 제가 여기에 써놨죠. 당시에 인류업체가 15개, 운수업체가 무려 3,000개였어요. 무려 하청업체들은 3,000개 이상이겠죠. 정주영이
건설 안 해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현대토건사를 설립하면서 하청으로 시작을 했다는 거죠. 하청을 하자. 하청을. 당시에 건설 관련 일들은 인류업체가 수주를 해가지고 운수업체한테 하청을 줬답니다. 뭐 지금도 당연히 그렇죠. 현대토건사도 운수업체 밑에 있는 하청부터 시작한 거예요. 하청부터. 토건사를 하기 위해서 건설 경험이 있는 사람을 한 명을 채용했어요. 한 명을 책임자로 채용하고 기능공 10명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작은 규모의 하청업체를 수립한 거예요. 현대토건사는 아주 작은 하청업체로 출발했다는 거죠. 기능공 10명을 채용한 것도 아니에요. 건설 경험이 있는 한 명을 책임자로 고용하고 기능공 10명하고 협력을 한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뭐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인테리어 사장님이지. 인테리어 사장님도 한 명이 일을 하고 기능공들한테 일을 줘가지고 그 일정을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의 집을 수리해 주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건설이라는 걸 모르니까. 아예 모르니까. 그래서 기능공 10명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한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하청업체 현대토건사를 만들었어요. 인테리어 업체지. 인테리어 업체. 실적이 좋을 리가 있어요? 실적이 좋을 리가 없죠. 현대토건사가 1947년에 만들어진 다음에 1949년에 매출이 지금 돈으로 얼마였을까요, 여러분? 1947년에 한 명을 고용해가지고 하청업체인 현대토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1949년까지 하청업체로 일을 했는데 초기 실적, 매출액이 지금 돈으로 얼마 정도 됐을까요? 자,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잠 깨게 인생극장 음악 틀어드리겠습니다. 자, 1947년에 시작한 현대토건의 1949년의 매출은 얼마였을까요?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1947년에) 시작했는데 1949년이면은요 3년은 일을 한 거잖아요. 민학님 500만원, 지금 돈으로 해요. 뽀송님 20만원, 상선약수님 70만원, 아부님 1000만원. 자, 요거 맞추는 분은 제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드님 1000만원, 김나영님 5만원, 코스모스님 지금 돈으로 100억. 와, 코스모스님 역시 스케일이. 정답 나왔어요. 자, 정답 나왔다. 자, 정답은 누굴까요? 정답은 역시 성실하신 분이 정답을 맞춥니다. 정답은 초빈님입니다. 우리 초빈님이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네, 제가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빈님 2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네, 지금으로 환산하면은 1949년의 매출이 약 2억 원의 영세 하청업체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2억이면요 자유지성 유튜브 매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초비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대토건사가 얼마나 영세한 매출이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영세했는지. 그래서 현대토건사가 현대건설이라는 게 여러분들 엄청나게 뭐 화려하게 시작을 했는 줄 알고 건설업이라는 게 엄청나게 큰 규모로 역사가 이루어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처음에 1947년에 현대토건사 설립했을 때 한 명 고용해가지고 3년 동안 하청업체로 일을 해가지고 매출이 2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매출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코스모스님 고시원 지금 3개 운영하시잖아요. 코스모스님 매출보다 안 될 것 같은데 어찌 보면은 그렇잖아요. 앞으로 우리 코스모스님이 정주영 회장님처럼 우리나라에서 대성에서 이 부동산에서 우리가 정말 놀랄만한 부와 번영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코스모스님 이번에 또 하나를 인수하셔가지고 3호점을 내시게 된 거를 축하드리겠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면서 오토로 운영을 해가지고 지금 고시원을 3호점까지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네, 대단하시죠. 코스모스님은 제 생각에는 아마 몇 년 지나면은 코스모스님의 고시원 체인을 몇십 개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정말 큰 부를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요. 정주영 회장님처럼 이 부동산 분야에서 정말 역사를 쓰고 이름을 남기는 유명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많이 코스모스님을 도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도 우리 코스모스님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좋은 기운을 모아주면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코스모스님이 또 잘 되면은 수익형 사업에 대해서 우리 회원님들에게 많은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 주실 거니까요. 코스모스님이 더 잘 되고 번창하라고 우리 기운을 모아드리도록 합시다. 네, 코스모스님, 네,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 현대토건의 초기 실적까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실적이 이 정도면은 군수업체 중에서도 가장 영세한 군수업체죠. 현대토건소는 요 짜잘한 수리공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으로 보면은 뭐 만물상이나 인테리어 업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폐업이 되지 않을 정도의 일을 하는 것에 불과했다. 이렇게 정주영 회장님 스스로 얘기합니다. 현대토건은 폐업이 되지 않을 정도의 일을 하는 거에 불과했다. 1950년이 됐어요. 1950년이 됐는데 그때 현대자동차 수리공업사하고 현대토건을 같이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정주영이 이 하청으로 수리를 해보니까 현대자동차 수리공업사하고 현대토건을 같이 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승부를 걸자라고 마음을 먹고 본격적으로 건설업에 뛰어들겠다라고 마음을 먹고요. 현대토건에 현대자동차 수리공업사를 합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노린 것은 해방 후 재건 사업이죠. 해방 후 재건 사업에 뛰어들고자 현대토건과 현대자동차 수리공업을 합병을 해서 현대건설을 설립합니다. 엄청나게 잘 되던 현대자동차 수리공업을 현대토건에 흡수를 시켜가지고 본격적으로 건설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해방 이후에 국가 재건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의 수요가 늘어난다. 그래서 회사의 규모를 키우자 해가지고 현대건설을 1950년 1월에 설립을 하게 됩니다. 현대자동차 수리공업사 잘 되던 거를 접은 거지요. 어찌 보면은. 여러분, 근데 호사다마죠. 뭔가 호기롭게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마가 끼죠. 야심차게 건설을 하려고 현대자동차 수리공업을 현대토건에 합병해가지고 현대건설을 만들었는데 그게요, 여러분. 자, 날짜를 보세요. 날짜가 언제죠? 날짜가요, 1950년 1월이죠. 1950년 1월. 현대건설을 설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6.25 한국전쟁이 발발을 합니다. 꼭 뭘 하려고 하면은 무슨 일이 터져. 그렇죠.